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수치스러운 사람의 손자이자 전재용이라는 악마 같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이들은 7,500을 검은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해가고 있으며 이제는 곧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여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그들이 죄인인지 모릅니다. 법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당선 직후에 많은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찾아뵙겠냐고 그러게 당연히 찾아뵈어야죠. 말씀드렸는데 당선 직후 조금 바쁜 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생 문제 해결 위해서 잘하기 경쟁해보자. 그것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 우리의 역할 아니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셔서 전적으로 대표 선거 공감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동안 여야가 너무 치열하게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을 이번에 좀 더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해주시리라고 믿고 또 저도 당 대표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 협치 운영 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가일천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기현 대표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선 직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정치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경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통공약 추진단을 좀 구성해서 정책협의회도 좀 만들고 우리가 공통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들을 신속하게 입법할 걸 입법하고 정책으로 만들 건 좀 만들어서 집행을 해보자는 말씀을 오늘 오신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백관장, 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가 전 씨 일가의 호화 생활을 밝히는 폭로전을 이어가고 네. 있잖아요. 지금 이제 파장이 상당히 큰데 그동안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던 사진들 또 신상 정보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인물은 전두환 씨의 차남인 전재용 씨의 아들로 확인됐는데요. 전 씨는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 등의 증빙 자료, 전두환 씨와 찍은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비롯해서 주변 지인들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고 나섰는데요. 최근 올린 영상에서도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제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할아버지는 학살자고 아빠는 악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본인 이제 이름이 우원이잖아요. 네. 이제 가족들의 호화 생활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데 그 호화 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검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전 씨는 자신의 부친인 전재용 씨에 대해서는 미국의 숨겨진 비자금을 사용하려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은 아버지이자 전두환 씨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는 미국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고 폭로했는데요. 또한 연희동 자택에 구비되어 있는 스크린 골프 시설을 공개하면서 이순자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순자 씨가 맞다면 아마 연희동 지하에 아마 저런 시설이 있는 모양이고요. 생전에 이제 전두환 씨가 이제 추징금 2,205억을 선고받았습니다만 결국 956억 원을 미납한 채 세상을 떠났잖아요. 네. 이번 일로 아마 추징금 논란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인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전두환 씨는 과거에 이제 본인의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전 씨의 아버지 또 전두환 씨의 차남인 전재용 씨 측에서도 입장을 밝힌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전재용 씨는 아들이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했다고 했는데요. 아비로서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불법 행위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다고 말했는데요. 연희동 자택 내 스크린 골프장에 대해서는 부친 생전에
자식들이 돈을 모아 선물해드린 거라면서 노안이 깊어진 이후에는 사용한 적도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관련한 입장이 나온 이후에 손자 전 씨가 조금 전에 이제 직접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입장을 또 추가로 내놨다는 거죠. 네, 전재용 씨의 주장에 반박했는데요. 자신의 정신질환이 걱정됐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열흘간 입원하는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은 것보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상처가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주장하는 검은 돈에 대해서는 어머님께 상상도 못할 양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뉴스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회 소식 잠깐만 좀 짚어보고 갈게요.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났다는 거죠. 네, 당대표로 선출된 지 일주일 만에 취임 인사차 이 대표를 예방한 건데요. 두 사람은 민생 문제를 위해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 대표는 지방 분권과 근로기준법 등을 거론하면서 쟁점이 덜한 부분부터 빨리 법안을 처리해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야 간 공통공약 추진단과 범국가 비상경제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네, 오늘 아주 뉴스가 많네요. 네.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구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 예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가도록 하고요. 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제 백반장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모 씨가 우리 가족은 범죄자라며 가족의 불법 행위를 폭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정의원 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강제 동원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뉴스픽 5에서 짚어봅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우유체커입니다. 수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징용 재점화 없다. 손자의 난, 대중교통 노마스크, SNS도 안 보나, 5월 연휴 생겼다로 잡았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다정회 안에서도 취재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류 실장은 현지 취재를 노리다가 결국 막혔죠. 현장 취재가 좀 필요하진 않을까요? 현장제 누구? 박준호 마커? 아니, 제가 이런 것 그래? 따오려고요. 네, 이 한일 정상회담 현장 취재를 해보려던 저의 이 야심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요. 결국 이렇게 스튜디오에 남았습니다. 네, 저는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른바 소확행을 추구하는 저 우유체커가 선점해 놓은 자리가 있죠. 바로 다정회 공식 톡파원입니다. 내일 일본으로 출격하려면 한일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 놓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 D-1일, 오늘은 제가 정리합니다. 이번 방문은 12년간 중단되었던 양자 정상 방문이 재개되는 것으로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12년 만에 재개된 양자 방문 외교입니다. 그만큼 관심도 높은데요. 한일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밋빛 전망이 많은데요. 이런 보도들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추가로 설명을 내놨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먼저 짚어보면요. 정상 만찬 2차례라는 보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만찬은 한 번만 하고 일본 측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생각 중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녁을 2번 드실 수 없지 않습니까? 일본 측에서는 최대한 예우를 갖춰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갖고 있는 경험, 추억 같은 것을 되살리면서 우리 측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하늘숲을 가동합니다. 일본 정부는 해외 정상이 올 때마다 오모테나시를 보여줘 왔습니다. 최고의 환대라는 단어 뜻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식 최고의 접대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9년 아베 총리는 골프광인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쳤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맞춤형 오모테나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설명 중에 윤 대통령의 경험, 추억 이 부분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우리는 일본 측에 이 두 번째 만찬 장소로 지목된 렌가테이, 그 오므라이스 맛을 윤 대통령이 잊지 못한다고 전해놓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저녁은 2번 못 먹더라도 여기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렌카테이, 그런데 128년 됐다고 합니다. 128년 된 오므라이스 집에서 만찬을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128년 전 우리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윤석열 대통령 이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28년 전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있었고 일본의 조선에서의 지휘권을 확보한 시모노세키 조약도 있었습니다. 128년 된 오므라이스 집에 가서 너무 오므라이스에 취해 있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한 설명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은 없답니다. 그 대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두 정상이 차례로 회담 결과를 말할 거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일은 10여 년간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고 특히 2018년 이후에는 불편한 관계가 증폭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 불신이 가중됐습니다. 그 이후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그동안의 입장을 정리하고 묻고 가다듬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어제만 해도 공동선언이나 기자회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상회담 결과를 공표하기에는 가질 예정이다. 형식에 관해서 협의 중이라고 답했던 대통령실입니다. 결국 공동 기자회견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정확히 말하면 양국 정상의 순차적인 발표. 저는 혹시 기시다 총리의 트라우마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기시다 총리 뉴스픽에서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만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외무상 자격으로 윤병세 장관과 나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야권의 거센 반발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뀐 뒤 이 합의는 유야무야 됐죠. 이번에도 공동선언까지 했는데 또 없던 일이 돼버리면 기시다 총리로서는 난감해질 텐데요. 민주당도 우리 정부의 이때 기억을 상기시켰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물 삼아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단초를 마련하려 한다면 국민저항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혹여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이런 망국적 굴욕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길을 또 탄핵당한 정권이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일본 언론 역시 윤 대통령에게 이 부분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어제 윤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큼 해결책을 내놨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어떠한 해결책인지까지는 보도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번 정부안의 속전속결로 배상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합니다. 피해자 측이 우려하는 방식을 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정부에서 마치 모든 피해자들을 다 찬성을 하고 당신들만 반대한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거나 아니면 그래서 뭐 유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막 집으로 막 찾아와서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멈춰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세 분 같은 경우에 고린들이 생존에 계시고 문자 표시를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사죄 배상 없이 이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에는 정재계가 함께 갑니다. 정진석 의원은 한 언론에 본인도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함께 간다고 밝혔고요.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이렇게 재계 총수들도 함께합니다. 이 언론이 보도하는 장밋빛 비례, 대통령실에서는 답답하다는 반응도 나오지만요. 사실 그 기대감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도 싶은데요. 이번 방일, 물 반자는커녕 빈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건 그건 당연이고 지금 이제는
이미 그 늪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발을 뺄 수가 없이 됐어요. 자, 그래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뭔가는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글쎄, 받아오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 기시다 내각의 그 태도로 봐서는 뭐 더 굴욕적인 어떤 그 우리의 양보를 끌어내는 식으로 외교를 할 거고, 이미 그런 식으로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외교를 하다 보니까 일본 말을 들어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두 번째 픽, 손자의 난입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인별그램 글들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둘째 아들인 전재용 씨, 그의 아들인 전우원 씨입니다. 전두환 씨와 어린 시절 찍은 사진 등을 올리면서 본인의 신원을 입증했는데요. 첫 저격 상대는 본인의 할아버지입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저에게 각자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제 지인분들과 가족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범죄 행동은 범죄 행동이고 저희는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저도 같이 처벌받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다른 가족들, 그러니까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출처모를 검은 돈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고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실내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는 영상입니다. 전우원 씨는 연희동 자택에 설치된 시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씨는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5.18 관련 재판에 불출석하던 전두환 씨가 골프장에서 발견됐을 때도 함께 있었죠. 이 영상을 찍었던 임한솔 전 정의당 서대문구 의원에게는 육두문자도 날렸다고 합니다. 전두환 씨가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골프공이 날아간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오늘 아침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한 전 씨는 오전 10시 50분쯤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 도착해 라운딩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검사 명령.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네가 돈을 좀. 그리고 전두환 씨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 관련 의혹입니다. 전재한 씨는 전 씨가 아들,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요.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라고 했습니다. 이 검은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서 생산된 와인이 지난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환영 만찬장에 올라서 야권에서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그 와인은 어떻습니까? 전두환 씨 그 아들 전재만이 운영하던 와인 회사 제품을 썼더라고요. 이거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통상? 당연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 참모들의 준비 부족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연과 스토리가 있다면 사람을 설득할 때는 팩트도 중요하지만 스토리도 중요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라고 한다면 보다 세심하게 섬세하게 접근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몇 년 전에 현지에 가서 파헤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인데요. 안 의원에 따르면 이 전재만표 와인이 만찬장에 오른 게 작년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고급 와인인데요. 예. 온다도로라는 와인이 있어요. 프리미엄 와인인데요. 이 와인이 2010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거리 있는 나파밸리라는 곳에 있는 곳인데 여기서 생산한 것을 G20 정상회담에 건배 와인으로 온다도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바소라는 거는 유명해요. VASO요. 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전우원 씨는 또 자신의 아버지인 전재용 씨도 저격했습니다. 전 씨는 재작년에 이 부인 박상아 씨와 한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목회자 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는데요. 전우원 씨는 이것도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재용 씨는 미국 시민권을 따르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서류 조작을 해서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서류 조작을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법의 감시망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현재 한국에서 미니스트리
전도사라는 그런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전재용 씨의 인터뷰를 진행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논란의 2019년 11.12 쿠데타 기념 오찬 참석자이기도 합니다. 전재용 씨 측은 아들이 아프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검은 돈 의혹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연희동 실내 골프장에 대해서도 부친 생전에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해드렸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전두환 씨가 미납한 추징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직도 936억 원이나 미납된 상태 인데요. 더욱이 전 씨의 사망으로 당국의 미납 추징금 집행도 사실상 막힌 상태입니다. 전원 씨는 오늘 오후에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폭로를 이어갔는데요. 이 소식은 들어가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만에 3, 4, 5픽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원픽 또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가 아들이 아프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그 이후에 전 씨의 손자인 우원 씨가 직접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기자들로부터 질문도 받고 또 답변도 했는데 일단 본인이 주장한 검은 돈 이야기에 출처도 밝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전 씨는 그 이야기를 본인의 친어머니에게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재용 씨의 지금 부인인 박상아 씨는 전 우원 씨에게는 새어머니인데요. 친어머니 최모 씨가 채권과 현금 같은 상상도 못할 양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전재용 씨, 그러니까 아버지죠. 본인에 대해서는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전부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본인의 정신질환보다도 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이 피해자들이 고통이 더 클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은 것보다 5.18 사태에서 죽은 자들, 불구가 된 자들, 그분들의 가족분들, 자녀분들이 받았을 정신질환의 크기가 더 큽니다. 저희들이 용평 리조트에서, 호텔에서, 스크린 골프장에서, 비싼 골프장들 가면서 그러라고 그분들이 흘린 피가 아닙니다. 네, 자 본인이 직접 얼굴도 드러냈고 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파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추징금 문제도 있고 파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저희가 내일도 관련한 속보를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픽은 앉아서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세 번째 픽부터 가볼까요? 네, 세 번째 픽 그래픽부터 주시면요. 대중교통 노마스크입니다. 20일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혹은 택시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트와 역사 같은 대형 시설에 뻥 뚫린 공간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꽉 막힌 공간의 약국, 그리고 병원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꼭 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코로나 방역 조치는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 그리고 확진 시 7일 격리 의무입니다. 네, 자 대중교통 노 마스크 결정이 뭐 예정대로 오늘 이제 이루어졌고요. 20일부터라고 그랬죠? 네, 20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네요. 네, 대중교통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픽은 누가 할 거예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SNS도 안 보나인데요. 주 69시간 근무 재검토 논란 어제 제가 세 번째 픽에서 전해드렸죠. 대통령실이 오늘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 노동 약자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거라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다만 전면 폐지는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을 질타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이 만 5세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으로 결국 사퇴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예를 들면서요. 그때도 내가 지적하고 지시했는데 SNS도 안 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픽은 조멘토가 하겠네요. 네, 뭐 저를 비롯해서 정의원분들 모두 반가워할 소식인데요. 그래픽 주시면요. 5월 연휴 생겼다입니다. 올해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실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인사혁신처가 관련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하는 데 따른 건데요. 당장 5월 27일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29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고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연휴가 되는 겁니다.
네, 뭐 연휴라고 해서 꼭 방송이나 회의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방심하진 말고요. 자, 그리고 내일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늘 그렇듯이 다정회 시간에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저희가 방송하는 동안에, 회의하는 동안에 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그러니까 공동은 아니죠. 또 순차적으로 기자회견도 진행이 되니까요. 내일은 좀 일찍 4시 반부터 2시간 동안 특집으로 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네, 잘 챙기겠습니다. 네. 좋죠?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원픽은 뭐로 잡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전두환 손자, 가족들 검은 돈으로 3연명 미납 추징금은?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김 대표가 당선된 지 딱 일주일 만인데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여당과의 협치뿐 아니라 당내 갈등 봉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오늘 또 역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당원 모임 더미래 간담회에도 참석했는데요. 관련 소식들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진을 찍는 거니까 옛날 시사할 때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찍은 사진밖에 없나 봐요. 그 사진은 없었어. 이젠 다른 사진 이렇게 써요. 그러시죠. 같이 하고 사진 한번 먼저 찍을까요? 그래, 다 같이 써서 찍죠. 그게 좋겠니? 김 대표님이 오시니까 카메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쪽 다리 다 온 것 같은데. 손도 한번 잡고 찍을까요? 그럴까요? 이렇게 찍죠. 좋죠.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 찍어요. 네, 두 손 꼭 잡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보셨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만났습니다. 여야 대표의 이 회동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국회 상황실이 오랜만에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여야 관계요, 의회 독재다, 또 검찰 독재다 이렇게 사실 으르렁거리는 그런 분위기지만요. 두 대표가 직접 만난 순간만큼은 민생으로 대동단결했습니다. 김 대표는 뭐 지역 균형 발전, 또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 근로 같은 이런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자, 다양한 대화 채널을 열어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대선 공통 공약을 위한 정책 협의회를 만들자, 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경쟁을 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정상 체제를 복구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고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든지 또 식사를 해도 좋고 어느 형태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협의의 대화 채널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는 정치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을 더 잘하는가를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통공약 추진단을 좀 구성해서 정책협의회도 좀 만들고 그리고 신속하게 입법할 걸 입법하고 정책으로 만들 건 좀 만들어서 집행을 해보자는 말씀을. 네, 사실 이 두 사람 과거에는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에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 먼 땅으로 유배를 보내는 이 조선시대의 형벌이죠. 봉고 파직과 위리안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해온 김 대표는 최근까지도 이 대표 측근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봉고 파직에 더해서 남북 기존의 위리안치를 명하도록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조폭의 그림자,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합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공개 회동에서는 훈훈한 분위기였지만요. 두 대표가 비공개 회동에서는 이런 날선 말들 다시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상견례인 만큼 일단은 협치를 잘 해보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봉고 파직하고 남극 섬이 위리안치 한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던데요. 후보 시절에 서로 경쟁하던 시절하고 달라서 서로 지켜야 될 선도 있고 또 소통과 공감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니까 과거 얘기를 가지고 다시 또 논란을 벌일 상황은 아니라고. 당선 후에 이제 첫 방문이시기도 하고 민생에 관해서 뭐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국민의 삶에 관계된 것이라면 얼마든지 협조한다 이런 말씀 나눴고요.
네, 협치를 언급한 두 대표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는 앞으로 상황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대표가 지금 직면한 과제는 오히려 당 내부에 있습니다. 이 당내 갈등을 일견 좀 수습해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측근 전모 전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이 트리거가 됐죠. 이 대표는 어제 당원들과의 유튜브 라이브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잡기 위해서 주변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실은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야 참 제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죠. 전 비서실장의 소식이 오히려 당내 단합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측근의 비보가 이 대표에게도 상처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당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던 건 사실이고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어떤 심리적으로 타격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도리어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조금 더 절제되고 분열적 언행을 자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이 당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이른바 수박 색출에 나서고 또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영구 제명을 해야 한다.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 것 같이 이렇게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는 데 대해서입니다.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기는 했지만 비공개 회의 발언을 수석 대변인이 대신 전하거나 또 페이스북에 글로 표현하는 거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당내 일각의 시각 때문이었을까요? 이 대표는 징기즈칸의 예를 들면서 단결된 소수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동시에 이 당의 내부 갈등 결국 당 전체의 피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할 때 사실은 소수의 기병대들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결집된 힘으로 돌파해서 깨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결된 소수를 단합하지 않는 압도적 다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막 색출하고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 전체, 민주진영 전체가 사실은 점점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집안에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네, 여기서 잠깐 이 대표에 대한 당 안팎의 여론 보고하시겠습니다. 뉴시스의 오늘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 37.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여권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한동훈 장관, 또 홍준표, 오세훈 시장, 그리고 이 속해 뒤를 이었고요. 야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4.1%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대상을 더 좁히면요. 이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75.3%로 치솟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대표가 당 대표로 당선이 될 때 얻었던 77.7%에 거의 육박한 수치죠. 최근에 사법 리스크가 지지층의 이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민주당 지지층에게 이 당 대표직 사퇴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는 안 된다는 의견이 86.5%였습니다. 실제 이 대표의 유튜브 라이브에서 당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서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응원하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저보고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밉냐 이렇게 말하길래 저는 밉지 않다. 그건 왜냐하면 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일각의 사퇴 요구는 일단 좀 잦아드는 분위기인데요. 강성 지지층의 팬덤을 보유한 이 대표의 사퇴가 현실적으로 이 당내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좀 크고 또 총선을 1년 앞두고 전당대회를 다시 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판단들 때문입니다. 비명계가 주도하는 모임 민주당의 길에서도 어제 이 대표 사퇴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꼈는데요. 다만 지금의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대안정당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실정,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과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안 하고 그냥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분위기로 계속 당이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당장 지금은 아니더라도 당내에서는 질서 있는 사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이런 보도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총선 TF 단장을 맡은 친이낙연계 이계호 의원은 이 대표가 공적인 자리에서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한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회장까지는 직접적인 그 워딩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내년도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공적인 자리에서 본인이 내년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네, 그러니까 사퇴 가능성을 좀 열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반면에 친명계에서는 이런 질서 있는 퇴진론, 지금 언급된 것 자체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당 밖으로는 민생 문제가, 당내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 거취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가정법으로, 정치는 제가 보기에는 가정법을 가지고 정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결해서 대응하는 것이 먼저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는 오늘 이제 현직 의원 50여 명이 모여 있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 더 미래 간담회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출입하고 있는 지금 이제 다정회 있죠. 구혜진 마커의 표현에 따르면요. 최근 당내에서는 친명도, 반명도 아닌 중명계가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용히 당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 중명계 의원들이 좀 다수고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미래에는 이런 중명계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더 미래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들을 제외한 전면적인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보통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수준과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정말로 그 선출직으로 뽑혔던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외의 당직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다 활짝 열어놓는다라고 하는 과감한 인적 개편과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더 미래는요. 지난해 6월 대선과 지방선거를 패배한 이후에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던 그런 모임인데요. 1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총선에 대비한 당내 전열 정비가 지금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개별 의원들의 고민은 있겠지만 의견이 다른 의원들의 공통 분모, 바로 총선 승리라는 당면 과제라는 겁니다. 총선을 대비한 그런 어떤 그 당직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수요에 맞게 바꿀 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무총장이다, 뭐 전략기획위원장이다, 누구다, 뭐 이렇게 정책위원장이다, 뭐 이렇게까지 특정을 해서 할 필요는 없고 총선에서 누가 진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네, 여야의 협치도 또 민주당의 상황도 정회원 여러분 모두 다정회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생으로 뭉친 김기현, 이재명 대표 협치 가능할까? 이 대표 제외한 전면적인 당직 개편 요구 솔솔. 네. 오늘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더 미래 간담회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잖아요.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네, 새로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하면요. 조금 전인 5시 20분쯤에 간담회가 끝났습니다.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던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명확한 응답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오늘 모임은 3시에 시작됐죠. 총 28명의 의원들이 3-4분 정도 발언을 하고 대표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시작할 때 분위기도 전해드리면요.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한 지 6개월 남짓 돼가는데 당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 절대적으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가능하면 딱딱한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부드러운 자리 좀 마련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하고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실선은 아니지만 점선 같은 게 좀 쳐져 있는 그런 느낌,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정당 내의 다양한 목소리는 정당의 본질이죠.
네, 더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우리는 작은 차이에 갈등하고 분열할 시간이 없다. 당대표와 함께하는 자리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되 기자들의 질문은 대표인 본인 하나로 창구를 일어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나오는 걸 좀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구마커가 좀 얘기를 했는데 더미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당내 단결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냈었는데 오늘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당직 개편 등을 이 대표에게 요구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조금 전 회의가 끝났고 그 결과를 이제 구마커가 신속하게 속보를 반영했는데 아까 인적 쇄신을 강조했다고 그랬죠. 네. 이재명 대표의 답변이 오늘은 안 나왔지만 내일 다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내일 저희가 또 속보를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이제 당원들과 소통하고 오늘은 이제 의원 모임과 만났잖아요. 유 실장 발제를 보니까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은 이 대표를 더 강하게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이 당원 대상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동안에 일부 당원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 할 말은 해야 민주주의라면서 이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발언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한 이 대표 지지자는 언론 인터뷰에까지 직접 응하기도 했습니다. 적극 지지자 그리고 젊은 지지자라는 표현으로 바꿔달라는 요청도 했는데요. 앞서 공개된 수박 칠적 포스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함된 건 과하다고 평가했지만 지지자들 중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지지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대선 기간 중에는 사실은 전 남자친구한테까지 전화를 하면서 이재명 좀 뽑아달라. 아니 그랬더니 전 남친이라면서요.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때문에 전화한 거니? 이래서 맞아. 100분 토론 한번 봐라. 대선 토론 한번 보고 조금 더 나은 정치인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수박 칠적 포스터 관련해서 민주당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긴 있었는데요. 당의 공식 발표는 없었으니까 저희가 좀 추가적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민생으로 뭉친 김기현, 이재명 협치 가능할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샤워할 때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감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감으면 당연하겠지만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똑바로 서서 머리를 감는 게 허리 건강에 더 좋다고 하니까요. 매일 샤워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보겠습니다. 전두환 손자, 우리 가족은 범죄자,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해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CH87님, 국민 대다수는 전두환 일가가 해외에 도대체 얼마를 두었을까? 내심 궁금해하고 있었다. 손자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UKGW님, 아들이 아프다 쳐도 아버지와 그 일가의 악행과는 별개인 듯. 그리고 사실을 밝히는 것과 우울증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정의롭고 양심 있는 듯. 그 우울증이 일가나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건 아닌지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는 댓글들도 함께 볼까요? 먼저 김진영님, 국고 환수해서 광주항쟁 희생자 유족들과 부상자들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수현님, 천륜보다 자신의 소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양심 고백에 감사드리고 빠른 수사를 촉구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남은 소식들도 다정회와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소통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관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국민의힘에 새롭게 들어선 김기현 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정 일체론을 앞세워서 당이 안정을 찾았다는 자평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당 밖의 시선은 사뭇 다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라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당정 일체론을 기치로 내걸고 들어선 김기현 체제. 친윤 지도부는 안정을 강조했지만 대외적인 평가는 썩 좋지 못합니다. 정치 집단이라는 게 서로 의견이 교환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당에 그냥
명령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 당이 안정된 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전대 과정에서 드러난 용산의 입김, 민주정당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친윤계 의원들이 앞장서 연판장을 돌리고 반윤 딱지를 붙였죠.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대의 조국 사태 때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나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형태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도 어렵다면서 권력 누수 현상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진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에 국정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당심이 곧 민심이란 지론을 펼쳤었죠. 친윤계에선 80만 당심의 선택을 폄훼해선 안 된다고 맞섰는데요. 더욱이 윤심뿐 아니라 김기현 대표의 능력도 당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물론 반론도 따박따박 붙었지만 말입니다. 80여만 그 책임 당원들의 그 집단 지성이 작용한 결과로 이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단 지성의 결과라기보다도 1인 몰지성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유신헌법은 사실 그때 국민들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통과됐잖아요. 김장연대를 그 이름으로서 어떤 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김장연대를 성사시켰다는 그것도 그 사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니 능력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점지해 주신 거죠. 그게 왜 본인의 능력입니까? 김 대표가 보여줄 능력, 이른바 연포탕이 첫 시험대인데요. 이 역시 정작 낙지가 없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죠. 당내에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는 요청이 있긴 합니다. 월요일 날 첫 인선이 있었고 그랬죠. 첫 인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고 내일 최고위에서도 이제 후속 인선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당의 소위 여러 가지 정책과 조직과 그리고 인선 또는 뭐 공천 이런 것이 현안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진짜 연포탕을 생산하면 된다. 김 대표, 과연 본인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치권에 공인된 톰과 제리죠.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한동안 지방 행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아니요, 앞서 김기현 대표의 당직 제안을 고사했었죠. 제가 지난 2년 동안 선거를 5번 치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가장 많은 선거를 했었던 지난 2년이어서 많이 좀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다시 좀 힘을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 안 의원이 말한 재충전의 시간, 일단 전국을 돌며 낙선 인사를 할 모양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조깅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요. 고향인 부산을 거쳐 창원으로 이동을 했고 곧 경북으로 넘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 의원의 이 달리는 모습, 낯설지는 않은데요. 이미 인증된 마라토너이기도 하죠. 안 의원의 이른바 철수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제가 매주 30km씩 뛰거든요, 원래. 그러다가 이번에 선거 때는 뛰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마라토너가 마라톤을 못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안 의원은 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마라톤 대회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안 의원이 생각하는 42.19km의 끝, 아마 차기 대선이겠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비록 낙선은 했지만 안 의원 입장에선 아직 반환점조차 돌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20%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더 멀리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준석 전 대표도 미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이 전 대표가 내놓은 책 제목이죠. 전국을 돌며 독자와의 대화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첫 방문지로 경기 남부를 택했습니다. 보통 한 84개 정도 중소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정도 이제 사실 규모 있는 곳들 좀 가가지고 독자들과 대화를 해봐야죠. 이 전 대표의 지역 순회 행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해 윤리의 징계를 받은 뒤 전국을 유랑하며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다들 얘기를 하는지 신기할 텐데. 저 걱정 많이 했어요. 주제는 아마 윤핵관이 연계될 거예요. 이번에도 주제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전 대표 책 제목처럼 국민의힘의 미래라는 당내 평가도 있죠.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1980년대 중반생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나가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인 것은 전 틀림없습니다. 다만 당 대표로서 보여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전후로 해서 보여준 이준석 전 대표의 당시의 모습은 당대표로서 아주 썩 훌륭한 평가를 받기는 다소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대표할 때 행동했었던 것 이런 것들을 한번 거울 삼아 되풀이해봐서 내가 이런 건 미흡했다 이러면 사과부터 하고 반면 친윤계의 시선은 좀 더 싸늘한데요. 이준석 전 대표나 그 측에서는 뭐 협조하겠다, 뭐 이 지도부의 성공을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조차 이런 방구 예의상으로 나올 이야기조차 안 나오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진 않을 거잖아요. 뭐 그렇겠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목표가 같다면 모두 같이 가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함께 하려면 전대 결과에 승복하고 반성을 하라는 겁니다. 이 전 대표에게 백기투항을 하라는 뜻인데요. 이 전 대표 본인의 생각을 꺾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지금 당장보다는 거부할 수 없는 미래에 정치적 명운을 걸 듯 싶습니다. 정치권의 톰과 제리, 어쩌면 나란히 차기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MBC 라디오에서 용장 호투라는 코너에 참여 중입니다. 장 최고위원의 패널 맞상대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인데요. 용 의원 대신 진행자와 호투를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해체 문제를 놓고 충돌한 겁니다. 노조 때리기 단발적 쇼맨십이다 아닙니다. 제 공약 중에 하나가 민주노총 해체이고 최근에 대공수사로 여러 가지 간첩 혐의 등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발적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4년 내내 노조 열심히 때리겠다라는 거 같이 네, 때리는 건 좋은데요. 노조는 해체시킬 수가 없어요. 반헌법적 기관은 어떻게 해체를 준하는 수준의 어떤 행정 조치나 법적 해보세요. 조치는 할 수 있는 거죠. 해보세요. 간첩만 잡아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다 해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지도부가 간첩 혐의가 있으면 잡아야죠. 근데 노조를 해체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법률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조 해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치적 용어일 뿐이다. 설전을 벌였는데요. 감정적으로 격해지며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정치적 용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게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냐 아니냐 말하실 거면 패널을 하세요.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노조 해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거기에 드리는 담긴 겁니다. 정치적 의미를 전 주장하는 그러면 정치적 해석이라고 저기 말씀하고 앉으시라니까요. 하세요. 저기 앉으세요. 장 최고위원, 민주노총 해체 문제로 방송 관계자와 다툼을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광운대 진중권 교수를 방심위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나치 수준의 용어처럼 들리거든요. 민주노총 해체라든지 노동조합은 말이죠. 헌법에 보장하는 권리인데 이런 반헌법적인 내용을 갖다가 공약으로 내걸고, 그러니까 선동을 좀 하는 거잖아요. 젊은 세대들을. 제가 다른 방송에서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 나치 수준의 용어다, 내지는 빨갱이 수준의 용어다 이런 말을 쓰면 저는 아마 그날로 방심위 제재를 받고 방송 출연이 힘들어질 겁니다. 장 최고위원은 방송 패널들이 진보 인사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좀 공정한 패널 섭외. 예를 들면 민주당 당직자가 패널로 나왔으면 최소한 상대 패널이 국민의힘 당직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최고위원회 당선되면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겠다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당선되면 일주일 안에 있는 목동 방심위 찾아가서 정연주 방심위원장부터 저는 불러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예찬 최고위원께서 마지막에 이제 목동 방심위 찾아가서 정연주 방심위원장부터 불러내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놓으셨어요.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네. 일정을 조율하는 중입니다. 네, 저는 이 많은 국민들이 이날 방송 보시면서 여당 청년 최고위원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의 호가호위에 탄식했다라고 봅니다. TBS의 진행자 하차, 국민의힘이 그린 큰 그림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MBC 라디오도 공영방송이죠.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공영방송이 그런 태도를 취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은 다양한 의사가 있잖아요. 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라디오 진행자와 설전을 벌였는데 사실 뭐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이긴 하죠.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영향을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 민주노총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북한 지령문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윤 대통령이 이 수사 내용을 언급하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폐지는 잘못됐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과의 만찬이 끝난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민주노총을 겨냥한 발언을 또 쏟아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과 탈법을 일삼던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을 빙자한 종북 간첩단이 암약하는 근거지였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하면서 우리 당의 모든 당력을 모아서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당 대변인도 종북 세력의 척결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국내 세력이 아직도 버젓이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 있는 종북 세력 척결에 소홀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민노총이 북한의 행동 대장인가? 노동개혁이 시급합니다. 민노총이 북한의 반정부 시위 행동 대장을 자처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서 민주노총도 반박 입장을 내놨다는 거죠. 네, 민주노총은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이자 노조 때리기의 일환이라고 반발했는데요. 한정수 대변인은 압수수색 당사자는 물론 민주노총 차원에서 지령문이라는 것에 대해 확인된 바도 없고 국정원에서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차라리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따지자고 말했습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어 논평 하나만 내고 말았는데 여당과 보수 언론이 주고받으면서 이슈를 띄우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한 대변인은 북한에 지령이 있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조직적으로 토론을 하지 않고는 아무런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이라면서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주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북의 지령이라는 게 윤 대통령 퇴진구를 외치라는 황당한 내용인데 민주노총은 오히려 대통령 퇴진 움직임과 거리를 두었고 직접 정권 퇴진을 외친 적도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이른바 창원 간첩단을 기소했잖아요. 거기에 민주노총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는 거죠. 네,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자주통일 민중전의 회원 4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국정원과 경찰이 적발해서 수사해온 사안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 이 북한 공작원들과 수십 차례 접선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공작금을 받고 경남 창원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주통일 민중전의 구성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네, 검찰은 이 단체가 윤 정부 퇴진 운동을 선동했다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요. 북한이 지난해 11월 제2의 촛불 국민 대항쟁 전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 투쟁 전개를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를 발판 삼아서 반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에 대해서 지령을 내렸다. 북한이 지령을 내렸다고도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검찰 창원 간첩단 구속 기소 북지시로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구혜진 마커의 주우민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잠깐만 이쪽으로 조금만 이동해 주세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정신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그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북한이 5.18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두 사람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주민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민에서는 여권에서 망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새 인물을 모셔봤습니다. 한 분 한 분 짚어볼 건데요.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첫 번째는 표 위에서는 조상묘도 팔 수 있다고 한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어제 사과를 하며 5.18 정신의 헌법 개재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극우 목사 전광훈 앞에서 충성 맹세하듯이 5.18 정신 헌법수록 반대한다고 외치다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꼬리를 내린다고 끝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5.18 정신 계승 운운하던 국민의힘 결국 매표 행위였습니까?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되는 발언이기도 했지만 극우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인 전광훈 씨와 정치 거래를 하는 듯한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내가 200석 만들어주면요. 당에서 나한테 뭐 해줄래요? 제가 최고위에 가서 보고를 하고 목사님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극우와의 결탁 논란은 김기현 신임 당대표에게로 번졌습니다. 전당대회 직후 정광훈 씨가 김기현 대표와의 친분을 드러냈는데요. 지난 2019년 김 대표가 전광훈 씨를 선지자라며 추켜 세우는 발언이 재조명됐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은 이제 지나간 디디 얘기를 하자면 저한테 전화를 와서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해서 몇 번 전화를 와서 이 폐악한 정권, 독재 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저런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고위원에 이어 당대표까지 전광훈 씨와 엮이는 모양새에 당 지도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정당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외연 확장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전광훈 목사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섰는지 이런 어떤 전언에 대해서 제가 그걸 평가하고 논평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내에서도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섰습니다. 벌구란 표현을 빌렸는데요. 경상도 사투리에 벌구라는 말이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을 뜻한다. 제 경상도 친구들은 벌구란 말을 처음 들어본다고 하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벌구는 퇴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의 지도부에 있으면서 벌구 버릇을 버리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당에 해악을 가져오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퇴출시켜야 한다. 당의 지도부에 있으면서 벌구 버릇을 버리지 못한 사람, 김재원 최고위원을 지칭하는 거겠죠. 홍준표 대구시장, 예전엔 김 최고위원을 정치 낭인이라고 저격했었죠. 두 사람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대구시장 경선을 거치며 사이가 악화됐는데요. 내가 어떻게 김재원 후보를 뽑으려고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고 예의를 지켜가면서 하셔야지. 예의를 안 지키는 게 누굽니까 지금. 당내에서 징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좀 엄정하게 가동을 해갖고 책임을 지는 그런 그 단호한 우리 그 지도부가 또 우리 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퇴출과 징계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 무려 득표율 1위로 최고위원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안 된 김재원 최고위원으로선 큰 악재죠. 이 논란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을 텐데요. 다른 여권의 인사 망원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5.18에 대해서 북한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정의원분들도 망언 논란의 두 번째 인물 짐작하시겠죠. 바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입니다. 앞서 보셨듯 그제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신군부의 헬기 사격은 허위 사실이란 기존 입장도 뒤집지 않았는데요. 관련된 사안은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 과정에 있다 이렇게 발언했었습니다. 연이어 터진 5.18 논란에 야권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말로만 5.18 계승 운운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갈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우롱하는 세력과의 결별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즉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해임하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퇴시키시기 바랍니다. 지도부는 학자적 관점이라며 김 위원장을 비호했는데요. 학자였었을 때 북한군이 아니라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 같아요. 북한군과 북한, 한 글자만 빠졌을 뿐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지도부의 설명 들어보실까요? 또 북한군이 개입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했고 북한이 개입했느냐와 북한이 영향을 미치려 했느냐도 조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청년들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었던 이 정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학자로서 또 그 당시의 상황이 북한이 아웅산을 통해서 계속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해서 했던 것도 또한 사실이잖아요. 학자로서 다양한 가설을 끝까지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이겠죠. 김 위원장은 북한 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역사적 자료나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지난 70년 역사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는 대한민국과 아니 70년 관련해서 역사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자료들이 대해서 있어요? 자료들이?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는 북한 자료 저한테 여당의 홍문표 의원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꺼낼 때는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본인이 여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 못한다면은 본인이 저는 이 직에서 사퇴를 하고 우리 당과 연계에 있는 것은 전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일단 북한 개입과 헬기 사격에 대해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일단 북한군 침투설은 사실이 아니란 게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탈북자들의 주장을 검증하고 국정원과 미국 CIA 등의 문서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근거로는 국방부 조사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주민에서 짚어볼 망언 논란의 마지막 한 분,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한 김영환 충북지사입니다.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동영상입니다. 친일파가 되겠다는 충격적인 표현으로 운을 뗐는데요.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제시하자 정부안을 옹호하기 위해 공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친일파란 말에 되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망언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이 얼마나 친일적이고 굴종적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의병도시 제천을 방문하기로 했던 김 지사, 시민단체의 반발에 가로막혔습니다. 제천 시민단체들이 개묘 오적, 올해가 바로 개묘년이죠. 개묘 오적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친일파에 빗댄 플랜카드를 들었고요. 옆에 김영환 지사는 기꺼이 친일파라는 타이틀을 밟아주며 의병 땅 밟지 마라고 했는데요.
결국 제천 방문 일정은 물론 이를 시작으로 충북 11개 시군을 순방하려던 계획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김 지사, SNS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반어법이나 문학적 표현조차 왜곡했다는 건데요. 이런 지적 풍토를 한탄한다며 비판하는 국민 탓으로 돌리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진짜 의도는 차치하더라도 표가적인 비유를 사용하진 못한 듯한데요. 문제의 글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이 문제가 아니라 백골이 진토되는 한이 있어도 조국을 위한 길을 나 또한 가야겠다. 삼전도의 굴욕. 제가 객관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지만요. 국민들이 가장 치욕스러워하는 역사 사건 중 하나죠. 친일파의 삼전도까지 국민 마음을 잘 읽지는 못한 비유 같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내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의 글을 해명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말을 한번 내뱉기는 쉬워도 주워 담긴 어렵죠. 오늘 망언 논란의 세 분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주민은 추억의 정치 드라마 여인천하의 대사로 정치권 공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그 입 다물라 다물라! 그 입 다무시오 다무시오! 네, 시민단체들이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강동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여연대와 전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단체는 성명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강동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집권당 최고위원과 정부 고위공직자까지 5.18 정신을 훼손하는 망언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개탄스럽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의 망언을 조치 없이 넘긴다면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공약을 신뢰할 수 없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인식에도 의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김 위원장의 망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질할 것을 주문했고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아까 잠깐 구마커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일 김용환 충북지사가 기자회견을 연다는 거죠? 네, 오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김 지사는 오늘 자신의 공약 사업 중 하나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내일 친일파 발언과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입 기자들에게 내일 오후 2시로 이제 회견 일정이 공지가 됐는데요. 김 지사는 앞서 친일파 발언에 대해서 망언이 도민의 자존심만 무너뜨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민주당 임호선 의원을 고소를 하려다가 철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한 각종 현안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런 우려가 지역에서 제기된 그런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김영환 지사의 내일 기자회견은요. 저희가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내일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아직 현지에서의 일정이 최종적으로 픽스가 안 됐습니다. 조금씩 변동이 좀 일고 있는데요. 내일 4시 반에 이제 정치회의를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현지 일정이 또 변동이 됐다고 하네요. 저희가 정확한 시간을 지금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정 의원분들이 내일 좀 편성표를 확인해 주십사 하는 또 그런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한일 정상회담 소식 저희가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과정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잘 다뤄요. 네. 네.